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바텀업 방식, 기업만 보면 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전 정말 그 말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혐오합니다. 혐오까지. 왜 그러냐? 경제학, 투자의 세계, 특히 그 투자 전략의 세계에서 제가 오늘 생각하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은 이쪽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작은 분야예요. 이 분야는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류의 역사 이렇게 큰 분야는 아니죠. 충균세처럼. 네. 그런데 좀 투자를 하다가 나 이렇게 꼬이지. 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요 분야는 그래도 이 책이 상당히 저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이 책을 못 들고 있네. 무거워. 이게 사실 아침밥 안 먹고는 이거 들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게 거의 400 몇십 페이지일걸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근래 읽은 책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딱 서점에서 보신 분은 이 책의 위용을 보고 압도당해서 이거를 선뜻 이제 꺼내시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출판 도서 시장에서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가 네. 책이 얇다고 해서 안 팔리는 거 아니고 책이 두껍다고 해서 못 파는 거 아니다. 다 팔려요. 다 팔리는데 네. 독자들이 그 책을 집어들게 되는 계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텔링, 사람들의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무튼 구문 효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좋은 책이라는 소문. 예, 좋은 책이라는 소문이 더 중요하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장정을 두껍게 해서 멋있게 내면 안 읽더라도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어 하시는 이 디자인, 인테리어 욕구를 만족시키는 분들도 있어서 이 책 잘 팔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튼 이 책 읽으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앞에 서문만 한번 읽어보셔도 그 이제 추천사들도 참 좋고 서문 읽어보면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 기쁨, 희노애락이 막 여기 서문에 다 녹아 있어서 참 좋은 서문을 쓰신 것 같고, 그 덕에 저도 용기를 내서 이 책도 추천사도 쓰기도 했지만 벌써 한 2번, 3번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그래요? 잘 읽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책이 사실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우리가 흔히들 매크로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시경제 지표부터 실전 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읽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일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금 이제 리테일 사업본부 그렇죠.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호 대표, 그러니까 직전 리서치 센터장. 그렇죠. 그래서 뭐 유튜브 출연이나 많이 하시면서 유명세도 얻고 했었는데, 윤지호 대표가 앞부분에 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장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비유가 나와요. 지금의 투자 상황은 아가미로 숨을 쉬는 바다가 아니다. 맞습니다. 바다에서 무트로 나왔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아가미가 아니라 폐로 숨을 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너무 멋지네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요. 예. 추세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년간 올라가고 수년간 빠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표현이 정말 그렇습니다만 좋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가 나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양은 냄비 같은 시장, 열전도율이 높은 시장. 근데 그게 뭔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까, 아니면 적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둘 뜻일까요?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이 두 표현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육지에 나와서 폐를 갖게 돼서 우리 포유류들의 선조들이 분명히 무태에 올라왔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마음 편한 투자를 시작하면 그 뒤에 고난의 시기가 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한테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고 뭐 SNS의 사회감각 서비스에 나의 계좌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시장을 떠날 때인 거고 반대로 최근처럼 아무도 시장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투자자들이 입 다물고 싶어하고 괴로워하고 또는 열심히 일해야지 근로의욕들이 생기는 그런 시기는 반대로 시장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또 수영 배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뭐 자세히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여는 시점에 왜 한국 시장은 난이도가 높고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장인지에 대해서부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두 가지 때문인데 예. 첫 번째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네. 매월 첫날 아침 8시 정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통계가 나오면 네. 제가 이제 SNS도 많이 하고 블로그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이웃들이 일제히 그 시간에 이번에 휴일이었는데 그죠. 일제히 그 포스팅 하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좋아졌다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미치는 이 제조업 수출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또 상장 기업 이익에 적을 때는 60% 많을 때는 80% 이상을 차지해요.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기업들이 네. 벌써 다 떠오르잖아요. 시가총액 1, 2, 3위 기업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은 전부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는 잘 되죠. 근데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인상되고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제품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좀 참으면 되고 다음에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면 경제가 급격히 또 나빠지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아요. 투자 문화요. 예,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화죠. 그리고 한쪽에 나쁜 일이 다른 쪽에게 연쇄적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정부가 강제 상장시켰어요. 1975년에 일입니다. 강제 상장이요. 예, 그래서 뭐 종목들 380개 기업을 찍어서 너네 상장 안 하면 혼을 줄어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이른바 이제 국민주라는 걸 만들어서 그건 국민들 88년. 돈도 좀 조달할 수 그건 있도록 하고. 88년. 그러니까 두 번이나 했었어요. 지금 70년대, 80년대. 네, 이대호 기자님께서 정말 잘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정부였어요. 왜? 은행 대출 좀 받지 말고 예.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 예. 그러면서 상장을 시킨 건 좋은데 발행가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회사면 주당 30만 원에도 발행해야 되는데 예. 액면가 5천 원에 발행해 이런 거예요. 옛날. 이게 엄청나게 심한 규제가 있었고 이 규제가 풀린 게 87년, 88년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 그 전에 정부가 서슬 풀어던 정부가 군사 정부가 강제 상장을 시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상장시키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 싼 값에 네. 내놨고 그 내놓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대신 단거를 제시한 게 뭐냐면 당신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적대적 M&A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어느 정도 백기사에게 넘기는 경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대적으로 정말 넘어가면서 경영권 뺏긴 거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한테 대주주가 파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자기가 손해 봤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역대 정부는 지금 정부는 모르겠고요. 일단 역대 정부는 계속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존해 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내 회사인데 내가 이익을 남들하고 나눠주고 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옛날에 보증도 서고 죽을 뻔했는데 파산할 뻔했는데 힘들게 만든 기업들의 저 주주들은 값싸게 돌아서 무임승차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소액 주주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경영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고 배당도 잘 주지도 않고 자사주라고 보유하고 있는 건 주가 오르기만 하면 던져버리고 그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단타를 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 길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대주주를. 또 대주주나 그 회사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짜리 주주 신경 안 쓰겠죠. 그렇죠. 또는 10분짜리 주주도 많죠.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도 되게 큰 데다가 예. 경기의 변동이 크면 이익 변동도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정적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주주들과 대주주의 관계도 굉장히 서로가 상대를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예, 그러면 연애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파트너가 싫어하는데 그렇죠. 이 연애의 결과가 결국은 주식시장의 가격일 텐데 아, 둘 다 서로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커지고 또 걷잡을 수 없는 장세들이 잘 나오는 거죠. 빠질 때 바닥이 없고 오를 때 천정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거를 좀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 거기까지 또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거고 오늘은 일단 탑다운 투자 전략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책 제목 자체가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고 뭐 이코노미스트, 투자 전략 팀장,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쓴 책이고 근데 홍춘욱 대표님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른바 기업 분석부터 산업 이렇게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보다는 경기를 보고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는 바텀 그러니까 탑 다운 네, 방식을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뭐,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거의 100% 탑다운 투자자라 네. 이 책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탑다운 투자 시장에 이제 양대 파벌이 있어요. 전략?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대주주랑 소액주주 파벌이 있다면 네. 이제 다른 차원의 파벌이 뭐냐면 네. 투자 철학이 다른 거죠. 음. 첫 번째 투자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워렌 버핏을 음. 시조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텀업 방식. 예,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다. 그렇죠. 좋은 기업 사서 묻어두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해.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편에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여건 보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눈을 뜨지 않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냐. 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양대 집단이 있고 그렇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하향식 투자,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서 시장을 좀 보는 그런 눈을 기르면 훨씬 투자가 편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외 경기 탓은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투자의 문화도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뒤처져 있으니까 따라잡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뒤처져 있으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듯이 바텀업 방식으로만 봐도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는 미국과는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 바텀업 방식의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사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탑다운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 지난 한 20년 보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기록했던 최고가를 여전히 회복 못한 그런 우량주들 여기 리스트를 한 100개는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 철학의 그렇죠. 차이들이 여기서 부딪힙니다. 이 투자 철학이 그래서 뭐 탑다운이 다 맞다, 뭐 바텀업이 다 맞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분법은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니까.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사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에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서문에 윤지호 대표가 이 저자 중에 한 명이 윤지호 대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당신 자신을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이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이 한 말인데 그걸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욕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미간을 잡으시고? 요새 힘들잖아요. 예. 일부 테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시장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엄청 욕 먹죠 그러면. 예,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언제나 이랬어요. 네.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때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너무너무 용기 있는 보고서를 썼어요. 뭐 이제 시장의 주류에 반대하는 네. 또는 이 이벤트는 잘못된 이벤트다. 그러니까 네. 주주들에게 해로운 이벤트다. 네. 근데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정말 저는 이 책의 저자들의 과거 이력을 좀 아니까 네. 이 회사의 리서치를 좀 존경하는 이유가
장이 좋을 때만 보고서를 열심히 쓴 게 아니라 빠진다 소리도 꽤 많이 한. 어떻게 보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책 제목이죠, 그거. 그 책 제목 정말 잘 쓴 게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일종의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예. 집단 속에 함께 있는 걸 되게 마음 편해하고 네. 자신의 신조, 자신의 도덕 이런 거보단 집단에서 내가 수치가 되지 않냐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집안의 수치다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어르신, 뭐 큰아버지겠죠 보통. 네, 네. 큰아버지나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그분 말씀이 절대적이거나 적어도 존중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점점 서구식의 와이어드라고 부르는 좀 개별적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덕룰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 중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우리는 옛날 전통적인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지적을 받고 사람들이 흘겨보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에 많이 빠져들거든요. 네. 그게 특히 주류 집단이 그런 눈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큰아버지에 해당되는 주류 집단이라는 게 뭐 언론일 수도 있겠지만 대주주도 되겠고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부정적 이야기를 받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 위축되고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라고 뭐 늘 맞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들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옳은다고 이야기해서 틀리는 건 쉬운데 네. 굉장히 편한데 빠진다고 했다가 틀리면 직업을 잃어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요. 우리 주식 시장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라고 이야기한 게 네, 그래서 투자 문화. 매도 보고서 없고 뭐 이런 그 좋은 이야기만 있는 보고서 그런 곳에서 반대로 아까 지금 방금 서문에 있는 이야기는 실행에 옮기기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소수 의견, 반대 의견에도 좀 귀 기울이는 존중하는 좀 문화가 생겨나야 될 텐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좀 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오늘의 책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가 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오량주와 장기 투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뭐 바텀업 방식 기업만 보면 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전 정말 그 말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혐오합니다. 혐오까지.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우량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우량주라는 기준은 워렌 버핏이 말했던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시즈 캔디라는 아주 맛있는 캔디 이제 비쌉니다. 사탕 만드는 회사. 예. 근데 예. 이제 그 회사를 살 때 좀 비싸게 샀어요. 이제 워렌 버핏은 맨날 좋은 회사를 싸게 사자 쪽인데 네. 이때를 고비로 해서 괜찮은 아주 훌륭한 위대한 회사를 적정한 가치의 사자로 바뀌었어요. 위대한 회사 우량주죠. 네. 첫 번째 조건. 예.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 아하.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뭐 시즈 캔디 그러면 바로 하고 코카콜라 네. 또는 월트 디즈니, 네. 워싱턴 포스트, 음. 애플. 음. 지금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네. 지금까지 읽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거의 독점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 가치 네. 또는 고객의 충성 그리고 남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특허 뭐 이런 것들로 보호받는 기업들. 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업 구조가 단순해서 미래 이익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미래의 이익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될 거야라는 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업 구조가 단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어떤 혁신이나 파괴적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 없는 회사. 듣고 보니까 부럽죠. 일단 개발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몇백 %씩 투자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선호하고 사랑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경쟁자가 너무 많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가 저기 중국에만 한 100개쯤 되죠. 물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확고한 1등이 됐고 있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 업종조차 낸드 플래시 메모리조차 예, YTMC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도전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겨냈을진 모르지만 네. 그 도전 속에서 삼성전자조차 망할 수 있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던 나라잖아요, 한국이. 아하. 자, 두 번째. 그다음이 사업 구조가 단순한가? 전혀 그렇지 않죠. 복잡하죠. 예, 파괴적 혁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돼요. 그래서 우리조차 투자자조차 몇 나노 기술이냐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대규모 자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끊임없이 필요하죠.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보면 알겠지만 워렌 버핏이 왜 포스코 팔고 나간 다음에 한국 주식을 안 사는지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예, 근데 워렌 버핏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는 샀잖아요. 네. 좀 팔았습니다만 네. 엄청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죠, 그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죠. 우량주라고 딱 말은 쉬운데요. 네. 그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회사를 뜻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견실하고 미래이익 전망이 쉽고 경쟁자들이 쫓아오기 어려운 뭔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주 간명하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정의가. 근데 이 정의에 해당되는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몇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를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정말 미래의 위대해질, 미래의 워렌 버핏이 살 만한 종목을 골라내는 우리가 그런 시각과 정보력을 갖고 있으면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는 주변에 가치 투자자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신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럿 있어요. 예. 근데 그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네. 그래서 윤지호 센터장이 쓴 부분이었는데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매도 시점은 먼 미래다.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정보력과 분석력을 당신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가? 워렌 버핏은 하루에 일어나서 꼭 한 기업의 수십 년치 사업 보고서를 본대요. 그렇죠. 예, 그게 자기 일이라고. 뉴스를 안 틀어놓고.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의 무언가를 항상 읽는다고. 사업 보고서래요. 근데 그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지루하게 숫자 천진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산업 구조 그다음에 뭐 대규모 투자가 항상 필요한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산업이 미래에 유망할지 또 그 중에서도 성장주를 좀 찾아야 되는데 대표님이라면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는 정말 많다. 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큼 잘 따라가는 데가 없어요. 역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당장 최근에 AI 붐 보십시오. 네. 로봇,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올라가는 바로 따라가죠. 예, 알파고 쇼크 등등.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따라가는 데가 없는데 문제가 이제 제가 왜 성장주 투자의 산업들은 정말 많은데 네. 왜 잘 못 고르겠다라고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공급 과잉 위험이 굉장히 커요. 공급 과잉.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광 산업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거죠. 우리 벌써 이대호 편집장님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계를 한 15년 전, 14년 전으로 돌리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네. 친환경 녹색 성장이 시대이화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풍력 또는 지열 발전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어지는 신재생 대체 에너지에 대한 네.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풍력 발전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얼마이며 그리고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대부분 5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예, 15년 전에 그 영광의 절정기에 비해서 한 50분의 1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 반등을 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인 건 맞았는데 그 회사가 성장주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제 네, 말은.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분명 성장주가 나와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네, 네. 애플 같은 회사가 나오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골라낼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산업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 수백 단위의 경쟁자 중에 누가 미래에 정말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라낼 능력이 있는가? 이게 바로 바텀업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주 투자의 본령이 뭐냐 하면
회사의 숫자만 보고서는 성장주, 미래에 성공할 기업을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필립 피셔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장주 투자자가 이런 이야기예요. 네. 5개의 회사가 있는 산업이라면 그 회사들한테 가서 자기 회사 이야기는 안 해주니까 잘 아, 공시 문제가 있으니까 네. 다른 4개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라. 경쟁사 이야기. 경쟁사를 이야기 들어라. 그러면 네. 누가 이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산업에 대해서 구조를 알 수 있다. 음.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나 우리는 그게 또 찾아낼 수 않죠. 있는가? 예. 그래서 이게 퀄리티라고 하는 정성적인 어떤 그 기업 내에 어떤 독자적인 정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결국 바텀업에서 가치주를 사든 성장주를 사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그 산업 내 역학관계와 미래 신기술이 어느 방향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거기에 수혜를 누가 볼고 준비가 돼 있는가를 파악하고 분석할 능력인 거지. 네. 그냥 이 회사가 성장주야, 성장 산업에 있는 회사는 다 잘 될 거야. 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난이도가 훨씬 더 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성장주 투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 대안이라고 할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바이 더 딥. 쉽게 말하면 안 좋을 때 사라, 네. 쌀 때 사라, 이, 저가에 잡아라라는 건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책에 보면 그림 1-1이 나오는데 꼭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 1-1. 예, 이 책 다 사실 안 보셔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430페이지니까 또 책 뒤로 자체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이대호 펼치자마자 편집자가 바로 나온. 네.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음.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냐 이렇게 측정하는데 어떨 때는 2배 또는 1배 반에도 거래가 돼요. 순자산보다. 예, 순자산보다. 근데 2022년 말 같은 얼마 전이죠. 네. 연초 올해 연초 2023년 연초에는 0.8이 깨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위아래로 그러니까 2-3배 움직이는 게 아주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들에게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1.5배나 2배일 때는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네. 0.8배일 때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이 와도 싸고 당신이 정말 우량주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업들이 네. 누구나 그 주식을 던지려고 할 때 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바텀업 투자 아니냐. 약간 순환론적 관점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는 2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돌고 돈다. 돌고 돈다. 네. 맞습니다. 이 즈음에서 다음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한국은 경기 변동이 큰 나라. 방금 그 그림 1-1. 그래서 순자산 가치보다 뭐 0.8배까지 갔다가 거의 한 2배까지. 외환위기- 1.3배죠? 예. 예, 외환위기 때는 0.6배도 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주가의 진폭일 수도 있는데 그 근저에는 경기 변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문화도 있는 거고.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맨 결치는 처음에 거죠.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 그런데 경기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앞부분에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그뭐 수십 가지 지표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또 예측을 하면서 투자하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순서별로 읽으시면 좋아요. 순서별로요. 네, 그래서 1장 읽고 2장 공부 좀 하고 예. 2장에 이제 신중호 센터장이 쓰신 부분이 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까지는 쉬워요, 난이도가. 네. 근데 3장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최강의 이코노미스트가 저 같은 이제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우 잘 썼네. 이렇게 쉽게 쓰지? 이렇게 읽지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1장, 2장만 읽어도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1장, 2장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수출 증가율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수출이 잘 될 때는 테마도 번성하고 음흠. 반대로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아무리 좋았던 테마도 쉽게 꺼지는 음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 사례를 사례로 보여줘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비롯했던 그 어마어마했던 예를 들어서 화장품 테마. 고밸류에이션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던. 네, 그리고 또 2020년 우리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막 나오죠. 예.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어마어마한 테마가 있었는데 예. 정말 이것만 사면 돼.
그리고 전부 다 우량주 장기 투자의 대상은 이 회사야.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영원할 줄 알았죠. 네. 그런데 그 테마가 왜 꺼졌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수출 증가율이 음. 한 1년쯤 둔화되면 아무리 좋았던 테마도 못 견디더라. 음. 그런 거죠. 실제로 보니까 2021년 봄에 수출 정점 치고 이제는 절대 금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네. BBIG 테마 중에 지금 배터리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 테마 투자하셨던 분들은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그리고 뭐 그때 또 새로 시장에 진입했던 기업들이 또 테마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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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기억나세요? 게임주들. 특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다가 그렇죠. 시장에 이른바- 딱 들어왔는데 수출도 안 되고 또 저기 그 보호 예수라고 이런 거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네. 네. 대주주들이 상장한 후 3달 정도 지나면 보유 주식을 이제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주주의 주식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매물 나오고 시장이 또 환경까지 안 좋으면 이게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뢰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 이상의 이야기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금방 느끼셨죠. 음. 그래서 첫 번째 매월 첫날 발표되는 매월 첫날입니다. 수출. 무역 수지 수출. 네, 무역 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수출이 잘 되면 무역 수지 개선되고요. 에... 수출 나빠지면 무역 수지는 엉망이 되고 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수입은 함부로 못 줄여요. 네. 원유 가스인데 뭐 네. 식량인데 이거 어떻게 줄여요? 이거는 필수제고 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수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은 크게 잘 안 주는데 수출을 한번 줄면 마이너스 30%도 쉽게 가니까 이게 반도체 지금 마이너스 50%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저는 정말 언론 보도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걸 이 책에서 느꼈는데 언론 보도요. 예, 바로 신용융자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주식 시장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는 시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테마, 아무리 힘이 센 주식도 저희들끼리 이제 표현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힘을 받았다. 네. 이건 대세야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빚을 너무 많이 내기 시작하면 사소한 충격. 우리 최근에 CFD 사건, 그 외국계 증권사에 갑자기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 한가 간 거 잊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종소리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띵동 소리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가 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세 번째 키워드는 반복되는 B2 사이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게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B2 물론 이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집 살 때도 빚이 없으면은 뭐 사실상 집을 사기가 힘든 시대고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자본 시장으로 들어오면 조금 차원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더 커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 주식의 하한가는 30%예요. 네. 근데 아파트 값이 외환위기 이후에 제일 많이 빠졌다는 게 2022년 작년에 빠졌는데 전국 아파트 가격 많이 빠졌다 그래도 20%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걸쳐 20% 빠지고 한 시장은 하루에 30% 빠지잖아요. 그렇죠. 맥스.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악의 상황에 이게 이제 1년에 거래되는 주식 거래되는 날이 200일이라고 치더라도 네, 네, 네. 30%씩 움직이니까 이 변동성은 결국 부동산이 2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격 변화가 안정적이고 또 천천히 완만하게 움직이는 데는 대응이 가능해요. 네, 네. 이거 방향이 안 좋네? 그러면 우리 손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손절. 네, 스탑로스. 네. 그러니까 즉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청산할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있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는 시장에는. 네. 그런데 주식은 하루에도 30% 오르고 30% 빠지고. 참고로 해외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아예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죠. 그렇죠. 그 게임스탑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오프라인 게임기 회사였는데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 세력들을 응징하겠다고 그 수많은 미국의 개미들이 몰려가서 그 회사 주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몇백 프로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헤지펀드가 판사 하나는 거 봤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그 검토 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곳이 주식인데 네. 거기서 아무리 이 추세가 확실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빚을 낸다. 자기 돈만 갖고 투자를 해도 30% 리스크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서 2배 빚을 내서 3,000만 원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3,000만 원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한가 맞았다. 자, 내가 그럼 3,000만 원에서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30% 900만 원 빠졌죠.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원금 1,000만 원이 100만 원 남은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왜냐하면 3,000만 원이 2,100만 원 됐으니까. 음. 자, 그러면 바로 그날 전화 오거든요. 또는 저축은행에서 전화 오거든요. 여러 금융기관이 전화해요. 저기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내일도 주가가 빠지면 자기들 담보를 회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을 회수, 이 담보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청산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대 매매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한가로 그냥 던져버리는 예, 거죠. 이제 시장가라고 하죠. 시장 그냥 좋은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가 네. 개정과 동시에. 예, 그거 안 맞아 보면 그 평탄한 삶이에요. 아. 이게 정말 그날 밤은 한 잠도 못 자요, 여러분. 갑자기 굉장히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B2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불어넣지만 반대로는 뭘 의미하냐면 외부 충격에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A, B로 하죠. 네. 서로 이름을 부르면 불쾌한 이야기니까. 네. 자, A랑 B가 같은 종목으로 샀는데 예. A가 나중에 들어갔고 B는 먼저 들어가서 수익이 짭짤했어요. 네. 그런데 A가 일단 포지션 청산당했어요. 지금 네. 이야기했던 반대 매매로. 그러면 A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회사 주식을 하한가로 아침에 시장가로 던지죠. 그러면 B라고 멀쩡하겠어요? 난 수익 받던 레벨에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레벨로. 왜냐하면 네. 2배, 네. 3배 빚의 레버리지를 지렛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니까 10% 빠지면 30% 충격. 예를 들어서 30% 네. 빠지면 90% 충격이니까.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연쇄적으로 이제 B도 반대 매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쇄적으로. A 반대 매매 당하면 다음날 B가 반대 매매 당하면 C 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끌려 들어가면 자 D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D 입장에서 자기까지 반대 매매 오기 전에 먼저 팔고 싶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F는 이름에서 볼듯이 F는 성격이 안 좋아요. 자, 이 F는 A, B, C, D가 차례대로 지금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저 회사 되게 매력적인 회사지만 지금 살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그 뒤에 G, H 등등등등이 죄다 다 연쇄적인 반대 매매를 맞게 된다고 생각하면 네.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F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사지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가 없는 없죠. 거죠. 자,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만 있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연쇄적인 붕괴 위기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할 때 시장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데 대신 가격 상승이 가파른 만큼 빠질 때도 이제 날개 없는 추락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그냥 데이터가 있는 시기만 봐도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의 시기를 보면 2011년 자문사 장세라고 차화정 장세, 차화정 장세. 예, 또는 자문사 칠공주 장세라고 불렀던 7개 종목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이 2015년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화장품 장세 기억나실 거고요. 2017, 18년에 또 우리 기억나시는 게 반도체 바이오. 슈퍼 사이클의 바이오 혹시 네. 기억 안 나세요? 반도체 뭐 바이오 그때 막 같이 예, 겹쳐놨었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2020년에는 우리 기억나는 BBIG의 BBIG. NFT, 네. 메타버스 사이클까지 그리고 그 뒤가 다 예쁘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지금은 배터리인데. 네. 모르죠. 이것도 가봐야 하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매도 보고서 어려운 이유와 똑같으니까 봐주십시오.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이거.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새로운 예외. 이번에는 다르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뭐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 경기 사이클 읽는 법. 이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기 사이클을 읽는 방법. 뭔가 중요한 재료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오는데 신용, 경기, 이익, 심리. 역시 신용이죠. 방금 뭐 비투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죠. 돈 푸는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
중앙은행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용 사이클과 정부의 태도,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비투나 신용 융자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푸는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좀 이해를 예,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큰 신용. 예. 그 세상이라는 게 다 크레딧이잖아요. 신용으로 네. 움직이니까 또 담보대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음. 결국은 신용대출이고 사업을 보고 또는 신용장을 보고 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들이 제일 중요한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사이클을 결정짓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중앙은행들의 어떤 태도를 읽는 가장 좋은 변수가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수출의 신용융자에 대한 뉴스 보도 또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같은 포털 사이트 가서 트렌드 분석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네. 그래서 신용융자에 대한 트렌드가 높아지면 조심해라. 예를 들어서 네. 비투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이제 이걸 좀 나는 숫자로 보고 싶어요. 나 이거 좀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인데요. 네. 뭐 별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기 10년짜리 채권, 길죠. 네. 그러면 장기. 음. 반대로 하루짜리 콜 금리, 단기. 네. 되게 짧죠. 그러면 10년짜리 채권 금리에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은행 간 콜 금리를 뺀다. 또는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뺀다. 어렵죠. 그냥 단기 금리. 만기가 짧은 거. 네. 요 둘을 빼면 대부분 플러스예요. 왜? 만기가 길면 그새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니까. 그렇죠. 좀 더 이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내가 그럼 뭐로 투자를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5%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금리는 3%. 뭐 이게 적정인데 여기 반대로 갈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바로 시장 금리는 4%인데 지금입니다. 음. 그 정부의 정책 금리 또는 은행 간 신용 금리 아무튼 단기 금리가 5%다. 이제 곧 5.25%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미국의- 돼 버리면 이게 무슨 걸 뜻하냐면 이런 환경이 나왔다라는 건 채권 시장 참가자들,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해요. 지금처럼 높은 금리에서는 미래에 좋은 일은 없다. 왜냐?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저축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투판 예금 찾아다니죠. 돈을 못 쓰죠. 그리고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음. 기업들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렇죠. 또 은행들 입장에서 기업 이익 망가지면 대출이 좋아져요? 대출 회수가 잘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부실 여신 생기고 은행 망해요. 벌써 뭐 몇몇 미국 은행들이 떠오르죠. 네. 자,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아요라는 것은 지금 같은 고금리로는 미래의 불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점점 심화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반대로 정부 정책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 금리 1%. 근데 대출 금리에 해당되는 장기 금리, 뭐 장기 대출 금리는 3%. 네. 얼마 전에 그랬죠? 2020년에. 네. 자, 이런 걸 뭘 뜻하냐면 이 정도로 정부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주면 네. 결국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미래에 늘어날 테니까 음. 금리 더 받아야 돼. 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음.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 장단기 금리의 차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증권 포털들 가셔도 다 나오지만 네. 특히 우리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신문 경제신문 일면에 밑에 보시면 콜금리, 시장금리가 다 나와요. 네.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경제신문 일면만 보면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 왜? 거기에 다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했던 게 다 나와요. 수출, 그죠? 일면에 뭐 제일 먼저 나오죠. B2 항상 나오죠.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 차까지 나오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은 대단히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탑다운 투자 전략 또는 매크로 투자 전략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을 파악해야 되는 바텀업 투자보다 어쩌면 한국에서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경기, 이익, 심리 요 네 가지로 펼쳐서 볼 수가 있겠고 장단기 금리차 요거 이야기해 주신 거는 뭔가 신용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과 요건 이제 직결되는 지금의 속도계, 그러니까 이게 거고 속도계. 예,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상황, 현장 포착.
그렇죠. 미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익은 이제 마지막에 움직이죠. 음흠. 왜 그러냐면 매출이 늘어날 때 초기에는 할인 판매에서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제값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수출 잘 되고 좀 있다 늘어요. 아하. 양적으로 먼저 늘어나고 그래서 질적으로 신용이 좋아지고. 먼저 좋아지고 음흠. 돈을 먼저 막 풀고 그다음 경기가 좀 반등해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막 속도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뭔가 이제 더 좋은 기업의 이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 경기를 판단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 좀 한두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경기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좀 많죠. 어려워져서 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해요. 네. 좀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예, 경기 선행지수. 경기 선행 지수. 예, 이것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요즘에는 뭐 포털이나 이거 좋아져가지고.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OECD 대표부라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OECD 대표부. 예, 이게 한글로 다 준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 한글 사이트 있습니다. 한글 사이트가 있어요. 네. 다 아시는구나. 아니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OECD 대표부를 치셔도 되지만 그냥 저는 OECD 한 칸 띄고 경기 선행지수.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의 한 6개월 선행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단기 금리차.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다음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이 한국 수출. 이런 순서로 경기가 움직여요. 그러니 네. 저 앞에 있는 전방주 시태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당장 지금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 앞에 장애물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탑다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지표 추천해 봅니다. 사실 여러 지표들을 다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이게 뭐 430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다 저희가 1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핵심 구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투자자는 비관론을 좋아하기보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좋아한다. 리스크 관리는 수익이 커졌을 때 하는 것이지 위험이 불거질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워런 버핏도 같은 말을 했고 윤지호 대표가 일장에 쓴 이야기인데 비관론을 좋아하기보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 싸다. 싼 가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위험이 이미 불거졌을 때 하는 게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났을 때 해야지. 네. 왜 다 빠진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라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왜 뒷북치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전부 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미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 네. 매력적인 레벨 아니냐. 네. 그때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누구나 리스크 관리를 외칠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탑다운 투자 전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지표를 활용한 역발상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제 지표를 활용한 역발상 투자.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는 게 대중들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대중들의 돈들이 시장에 끝없이 엄청난 속도로 몰려들며 가격이 가치 대비 너무 비쌀 때 그때 팔고 반대로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시장을 비관하고 아무도 주식을 쳐다보지 않고 주식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할 때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과 함께 네. 그 용기를 도와주는 용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한국의 수출 같은 지표 아니냐라는 것이죠.